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한 무비썸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영화는 전설의 감독 이만희 감독님의 마의 계단입니다. 이만희 감독 앞에 붙는 가장 많은 수식어는 천재. 천재 만희 라인 너무 좋다. 천과 만. 네. 생각도 못한. 네. 촬영, 사운드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해서 와 역시 이만희 감독님 대단한 감독님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영화 나왔을 때 한국의 알프레드 히치콕. 알프레드 히치콕이 생각나는 영화라는 네.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이 영화는 한국 최초의 스릴러 영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서스펜스, 스릴이라는 걸 확실하게 전달하는 영화고 네. 최근에 약간 이런 스타일리시 예로 들면 요르고스 란티모스가 떠오르기도 해요. 욕망이라는 걸 그대로 공간으로 체현시키는 이것도 이제 이 광호라는 인물의 욕망이 알리바이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되게 창의적이기도 하고 영화적인 연출인 거죠. 스토리는 우리가 막장 드라마나 최근 드라마에서 많이 봐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굉장히 총명받는 외과 의사이고 이 의사는 병원 내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여인이 있죠. 선생님, 할 얘기가 있어요. 임신했어요. 근데 병원장이 자신의 딸과 결혼을 하면 이 병원을 물려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젊은 의사인 현광호가 아주 오래된 애인을 버리고 병원장의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 이 얘기 들으면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이야기가. 얘기 형식 자체가 사실은 많이 되어왔던 이야기잖아요. 네. 이 영화에서 배우들을 쓰는 방식도 저는 되게 재미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진규라는 당대의 스타를 악역으로 등장시켜서 정말 추악한 면모를 보여주는 젊은 의사로 등장을 합니다.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김준기 배우가 원래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긴 하지만 가부장적이고 듬직한 인텔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되 거기서 이제 악역을 이끌어낸 거죠. 남가는 오늘 유산했어요. 그래? 거기서 오는 진선함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숙 역할을 했던 문정숙 배우는 시작할 때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그려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버림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가. 무서운 얼굴 하지 마세요. 내 심정은 지금 그 얼굴보다 더 무섭게 떨고 있어요. 서서히 표정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표정 자체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가지고 잠깐 이 광호의 환상 속에 약간 공포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우리도 놀래요. 저 사람이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짓고 있다니. 문종숙 배우 같은 경우는 이만희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여배우인데 다이알 112를 돌려라 라는 영화에서 그 작품으로 이만희 감독도 약간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고 문종숙 배우가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잘 보기 힘들었던 캐릭터들을 보여주거든요. 당대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고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종숙 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비슷한 작품들을 여러 차례 선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는데 일단 계급 상승의 욕망을 지니고 있는 광호라는 인물이 어떻게 추락하느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계단을 표현할 때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그 계단이 바로 이 영화의 병원 내의 계단으로 표현이 돼 있고 사건 3개가 등장이 되는데 사건 3개가 모두 계단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목도 마의 계단. 정말 대놓고 계단의 주인공이에요. 네. 최근에 기생충 덕분에 한국 영화에서 계단이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한여의 계단 한여에서 씬이 마지막 계단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발을 잡고 있는 그 계단도 대단하죠. 많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또 한국 영화 전체로 봤을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계단이 주인공인 영화라고 하면 이 마의 계단을 들 수 있겠죠. 나중에 무비썸에서 계단 영화 베스트 10 이런 거 한번 해주세요. 그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영화적인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형 자체가 상승과 추락을 단적으로 딱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감독들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그 난간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3번 등장하는데 영화의 어떻게 보면 처음, 중간,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진숙이 한번 떨어지고 그다음에 광호가 결혼한 아내인 정자가 떨어지고 마지막에 이제 광호 자신도 떨어지는 너무 정확한 구조인 거예요. 그것도 영화의 전체 어떤 뼈대를 세우는 데 꽤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계단이 좀 색다르다고 하는 거는 보통 그렇게 하면 계단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는 계단이 2개죠. 하나 더 있죠. 건물 안쪽에 있는 바깥 5명의 계단도 계단과 바깥 계단. 이 두 가지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이게 영리한 영화적인 공간의 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농담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에 숨어있는 빌런은 목수가 아닐까. 계단을 난간을 잘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못질을 제대로 못하는 목수의 얘기를 중간에 하거든요. 그 계단은 왜 그렇게 말썽이야? 그 꾀쟁이 목소리를 갈아버려야 해. 그래서 그게 어쩌면 이 영화의 숨은 빌런이 아닌가라고 농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상징적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 고소해야죠.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분이 또 등장을 하십니다. 네. 유유히 등장을 하시는 장면인데,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서 3번이나 사고가 난다는 것은 모든 사건들이 운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감독의 뉘앙스가 반영이 된 설정이라는 거죠. 감독이 이 영화 안에 존재한다고 하면 아마 그 목수가 아닐까 그렇죠. 네. 싶을 정도로 네. 되게 중요한 세팅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영화의 제일 중요한 장소가 계단인 건 분명한데, 약간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면 나무 계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가 내는 소리, 2층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1층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굉장히 중요하고, 목발이 나무 바닥에 디디면서 나는 소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공포이자 누군가의 존재 증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계단과 나무라는 재질이 합해져가지고 대단한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바닥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금속의 현악기 소리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네. 직접적인 공포 사운드를 주기도 하고 그게 생활 사운드로 연결되는 그런 브릿지들을 되게 많이 만들고 있죠. 근데 그 음악이 처음에는 평범하게 깔려 있다가 공포스러운 순간이 되면 히치콕의 버나드 호먼의 이 소리를 마치 나에게 대해서 구현해내는 것 같은 소리로 하다가 오히려 후반부에 공포스러운 순간이 되면 소리를 없애버립니다. 절제 혹은 속어 같은 것이 어쩌면 사운드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공포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가장 강렬한 사운드가 사실 침묵이잖아요. 침묵을 주려면 초반에 그런 것 좀 깔아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인물의 심리를 사운드로 대부분 대변을 해요. 아까 계단 소리라든지 혹은 시계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 인물의 불안감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게 가장 절정을 칠 때는 오히려 사운드를 비우죠. 그렇게 됐을 때 감정이입이 되면 오는 충격 같은 게 확실히 있는 거죠.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소의 위치 같은 걸 굉장히 잘 설계한 것 같아요. 병원이 큰 본관이 있고 뒷문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별관 쪽에 시체실이 있고 그 앞에 커다란 연못이 있다. 이 장소만으로도 뭔가 공포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장소이죠. 오프닝에서 그거를 쭉 보여주잖아요. 깨끗한 복도의 모습과 연못으로 나가는 계단, 그리고 뭐 벨실에 있는 안치실, 가파른 계단 뭐 이런 것들을 훑어나가는 거죠. 전체적인 키워드 하나만 잡으라고 하면 심리를 조형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불안감이라는 주인공 남자 배우의 심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그냥 보통의 연기 같으면 표정 뭐 이런 것들 혹은 상황, 드라마로 창조를 할 건데, 이 영화는 철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과 빛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섬세한 영화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프닝에 쭉 보여준 공간들 그걸 한번 쫙 다 훑고 나간다는 게 관객에게도 필요한 정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공간들을 어떻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냐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이 열려 있는 문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 같은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진 공간은 써먹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고, 일단 공간을 어떤 식으로 촬영하느냐, 어디에서 인물이 서 있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랑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볼 때 그 보이는 풍경 자체가 일단 공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득한 그 높이 때문에 아찔할 때가 있고, 밑에서 아래를 올려다볼 때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아랫모습을 볼 때 약간 표정 자체가 너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촬영들을 너무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영화에서 부감, 안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부감, 야 이래서 용어가 필요하구나. 굉장히 영화적인 장치이기도 한데, 사실 클로즈업도 비현실적인 쇼트잖아요. 우리가 자연 눈으로 볼 땐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확대돼서 봤을 때 보는 시각적인 충격이 있고, 사실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부감과 안각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비현실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어떤 장면에 그걸 쓰냐에 따라서 감정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의 되게 빼어난 점 중에 하나는 분위기를 장면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정조나 뉘앙스를 그대로 이제 장면으로 옮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처음에 보여줬던 되게 중성적인 공간에서의 복도에 거기에 바람이 들어졌을 때의 느낌, 빗물이 조금 들어왔을 때 느낌, 그리고 뭐 이렇게 물이 약간 젖었을 때 느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차이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이 감독의 탁월한 지점이고.
제가 어딘가에서 본 기사에 의하면 당대 감독들, 김경 감독이나 뭐 신상욱 감독 이런 감독들이 서로서로 약간 인정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감독들이 인정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후배 이만희 감독. 후배 이만희는 걔는 천재야, 걔는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뛰어난 감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명이 안 돼요. 말하기 힘든 사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이만희 감독 영화 50편 정도인데 50편 중에 절반만 남아있거든요. 14년간 50편 정도 찍었으니까. 근데 이 작품들이 다 달라요. 너무 다양하게 걸쳐 있어서 스펙트럼을 막 학자들이 뭐 7개로 분류하기도 하고 뭐 10몇 개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패턴화가 안 돼요. 근데 대략적으로 좀 분류를 해본다고 하면 당대 제일 유행했던 휴일 같은 문예 영화도 만들었고 쇠사슬을 끊으러 같은 활극도 만들고 재밌었죠. 저 봤어요. 어떻게 보면 영혼을 파는 것 같은 창공에 산다 같은 나라에서 나는 것 같은 영화도 만들고 또 방공 영화도 만들어요. 한편 완전 정반대에 있는 뭐 7인의 여포로 같은 영화는 그거 만들어서 네, 이제 맞아요. 구류되기도 하셨고 되게 고초를 겪으시기도 했죠. 또 한편으로는 흑맥이나 아니면 시장 같은 리얼리즘 계열의 영화도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전설로 남아있는 모더니즘 영화의 걸작인 만추 같은 영화도 아무도 만들고. 보지 못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당대 보신 분들은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이제 증언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는. 근데 그게 충분히 짐작이 돼요. 또 지금 얘기하는 스릴러에 해당하는 다이알 11을 돌려라나 아니 마의 계단 같은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모든 장르의 경계를 다 넘나들거든요. 네. 지금 봉준호 감독과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 많이 나온 얘기지만 봉준호 장르라고 하잖아요. 이만희 감독님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장르를 넘나들고 자기만의 영화를 만드는데 이걸 다 관통하는 코드가 딱 하나만 있다고 하면 무드인 것 같아요. 장르, 시대, 주제 다 뛰어넘어서 어떤 영화든 간에 그걸 다 일종의 통일된 무드로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그 무드가 그냥 본인 안에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시대의 오울과 반응해서 어떤 활력이나 변주를 창조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들 알고 있으니까 선배 감독이든 동시대 활용했던 뭐 동료들이든 다 그건 인정하고 있는. 네, 오늘 이만희 감독님의 마의 계단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때보다 열띠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이만희 신도구나 약간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이만희 감독님의 또 작품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드는데요. 최고 장면 한 장면씩 꼽을 텐데 저는 그 장면 보는데 와, 이 장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호가 진숙을 그 연못 물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진숙이 기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이 놀란 광호가 주변에 보이는 걸로 막 때리는데 살고자 하는 진숙과 살고자 하는 광호의 싸움이구나. 가라앉혀야지만 사는 광호와 올라가야지만 사는 진숙의 싸움이구나. 대단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인상적인 장면이어서 그 장면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작가님 표현하신 그게 정말 와닿는 게 둘 다 살고자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에너지가 충돌하는 순간 관객도 당황하고 인물들도 당황하는 순간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오는 충격이 확실히 있는 장면이었고 손에 남는 촉감이라는 게 사실 영화는 보는 매체이기 때문에 잘 전달되지 않는데 그 장면에서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나중에 계속 축축한 이미지로 쌓이거든요. 내 손에 물 혹은 피를 묻혔다는 그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완성시켜준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장면을 뽑아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딴 장면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좋았던 장면은 아니고 되게 사소한 건데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대사보다는 이미지, 장면의 어떤 미장센에 훨씬 더 힘을 주고 있는 영화인데 대사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약혼식 때 동료 의사들이 되게 비아냥거리잖아요. 현 과장 같은 나이에 연애도 안 해본 수청각이라곤 의학적으로 보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을 때 나는 외과의로서 순수하게 이걸 갈라 헤쳐보려고 했는데 왜 신경질이냐. 난 외과 의사로서 한번 갈라서 헤쳐보려고 했는데 신경질이야. 다음은 신경 과장님 담당입니다. 다음은 신경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의사들만 할 수 있는 농담. 예, 그 농담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사 힘을 안 주고 있는 영화인데 그 장면의 대사가 확 꽂혔어요. 좀 재밌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어쨌건 간에 이번 마의 계단을 보면서 잔학교나 계단 조심 계단 한번 두드려보는 게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64년이라는 시기가 믿겨지지 않을 만큼 나는 그때 영화를 몰랐구나 약간 반성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새삼스럽지만 이만희 감독님이 45살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산포 가는 길 편집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열흘도 안 돼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감독님이 미처 못 이룬 다른 영화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안타까운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했던 무비썸, 오늘 이만희 감독님의 마의 계단이었고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